와, 드디어 한국어 수업 신청 성공했어. 옥스퍼드 대학 강의실 앞 수강 신청 시작 3분 만에 마감 대기자 명단은 끝이 없습니다. 반면 한때 가장 인기 있었던 일본어 강의실은 지금 썰렁하기만 합니다. 정말 이게 현실이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윌슨. 옥스퍼드 대학 동양학부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전공으로 선택했던 건 순전히 학문적 관심과 경제적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일본 문학 박사, 그리고 지난 20년간 옥스퍼드에서 일본어 교육과 메이지 시대 문학 연구에 인생을 바쳐왔죠. 그 덕에 일본 정부로부터 문화 공로 훈장도 받았고, 메이지 문학 분야에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어를 배웠던 시절엔 동양어? 그럼 당연히 일본어지. 그게 상식이었어요. 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인들에겐 거의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 그거 북한 아니야? 라고 말했고, 코리아 하면 그냥 전쟁, 분단, 군사 뉴스 정도가 전부였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은 후 조금씩 관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저 경제 성장 중인 국가 정도로 인식됐을 뿐. 문화나 예술, 교육적인 측면에선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옥스퍼드에서도 한국어 과정은 학생 수 부족으로 자주 폐지 위기를 맞았고 그저 교양 수업 정도로만 여겨졌어요. 반면 일본학과는 늘 최고 성적의 지원자들이 몰렸고 졸업 후 진로도 탄탄했죠. 도쿄는 아시아의 파리라 불렸고 하루키와 같은 작가는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며 일본 문학의 권위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본어 전공 교수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수님들을 볼 땐 솔직히 약간은 안쓰럽기도 했죠. 그런데요, 최근 들어 대학 안에서 뭔가 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BTS, 블랙핑크,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니 이젠 아예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교정을 걷다 보면 서툴지만 즐겁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이 늘었고 학생 동아리마다 K문화 관련 활동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진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학과장 회의에서 한국어 과정 정원 확대 안건이 논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연구실로 오는 길에 믿기 힘든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동양학부 건물 앞 복도는 마치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을 기다리는 것처럼 한국어 수업 등록을 위해 길게 줄 선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기다렸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 중 상당수가 옥스포드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라는 점이었지요. 제 발걸음은 무의식 중에 멈춰섰고 그들의 대화에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과학적으로 만들었대. 정말 배우기 쉽다니까. 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가 20여 년 전 일본어를 처음 배우려 할 때의 열정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슴 한편에서 불편한 마음이 퍼져갔습니다. 20년 전 제가 일본어를 선택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오히려 차분하고 진중했거든요. 지금의 광경은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 믿었고 한류니 뭐니 하는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교재를 챙겨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정신없이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그리고 런던 동양아프리카 학교 SOAS, 대학의 한국학과 지원율이 무려 32대 1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1000명이 채 되지 않던 지원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니.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지원자들의 면면이었습니다. A레벨 시험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영국의 수재들이 대거 지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영국인들은 자국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데 그런 우리가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몰려든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영국 교육부도 서둘러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은 한국학과 정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고 교수진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내에 세종학당이라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신설하는 결정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수 1명을 늘리는데도 6년이나 걸렸는데 이제는 한 번에 3명씩이나 뽑으라고 하니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영국 교육부가 폐지된 한국학과가 있었던 대학들에 이를 다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과를 새로 설립하는 데에는 막대한 행정적 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미 폐지된 학과를 복원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커져서 결국 한국학과는 다시 개설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문화,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전공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서 입학 기준 또한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어학과에 지원하려면 고등학교 성적은 물론 영국에서의 대학 입학 시험에 해당하는 A레벨 점수도 매우 우수해야 하며 외국어 능력과 인문학적 사고가 잘 갖춰진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도록 기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구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인재를 선발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높은 기준에도 학생들의 기세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까지 나서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니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는 동안 저희 일본학과는 점차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3년 연속으로 지원자 수가 감소하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만 해도 입학 경쟁률이 8대 1에 달했던 학과가 이제는 지원자를 간신히 모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수강생이 10%씩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자 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던 지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0년 전에 비해 거의 30%나 축소된 셈이었지요. 지난주에는 교무처로부터 충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일본 학과의 연구실 공간 일부를 한국학과에 양도하고 나머지는 중국학과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저희 학과의 전용 공간이 이렇게 축소된다는 사실에 몹시 당혹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사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제가 열정을 쏟아 준비했던 무라카미 하루키와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 세미나는 올해 수강 신청자가 최소 인원에도 미치지 못해 폐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대에 개설된 K드라마와 현대 한국 사회에 강좌는 대형 강의실을 꽉 채울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학생들의 졸업 논문 주제를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에도 시대 문학이나 메이지, 유신에 관한 주제가 인기였지만 최근에는 K-팝의 글로벌 확산 전략이나 한국 웹툰의 서사 구조 같은 주제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본학과 학생들조차 논문에 한국 대중문화를 비교 대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보다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역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쿄대, 교토대로 가려던 학생들이 이제는 서울대, 연세대를 더 선호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과 내부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강의 배정을 두고 교수들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생겼고 연구 예산 감축으로 인해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메이지 시대 문학의 재해석 프로젝트도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학과장인 제 주도로 학과 존속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 교수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전문 분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학자들이 이제는 학문적 정체성마저 위협받는 듯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연구해온 일본 문학과 문화의 가치는 여전히 깊고 아름다운데 어째서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심장이 무거운 채로 제 연구실에 돌아와 벽에 걸린 일본 전통 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20회 넘게 일본학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온 제 학문적 여정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이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든 우리 학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 열풍의 실체를 직접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로 가득 찬 와중에 저희 대학의 정기학술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쿄대학교의 히로시 다나카 교수가 옥스포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히로시 교수는 글로벌 시대의 일본 문학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기 위해 왔는데
저와는 20년 지기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케임브리지에서 함께 공부했던 시절부터 학문적 교류를 이어왔고, 일본 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큰 영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강연은 예상대로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내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청중석은 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런 수준의 강연이라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을 텐데 말이죠. 강연이 끝난 후 저는 그를 제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영국식 홍차와 스콘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재회를 기뻐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나누며 이야기는 자연스레 현재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최근 일본학과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의 천년 문화유산을 배우는 학생들의 성취도는 여전히 높겠지요? 히로시의 목소리에는 은은한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과의 폭발적 성장과 저희 학과의 위기를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히로시 교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곧 담담한 미소로 바뀌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들의 문화는 겉만 번지르르한 상업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들, 세계가 인정한 일본 문학의 미학적 가치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히로시 교수는 잠시 차를 마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영국인입니다. 동아시아의 복잡한 문화적 역학관계를 잘 모르시겠지만 한글이라는 문자는 사실 중국 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같은 발음인데 표기가 다르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충돌로 인한 혼란스러움, 거기다 문법의 비효율성까지. 그의 말에는 옅은 미소 속에 가려진 날카로운 비판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를 영국인이라 잘 모른다고 말하는 그의 태도에서 묘한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20년 지기 동료를 이렇게 대하다니 가슴 한편에서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기고 그의 대답을 계속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선조들이 이루어낸 찬란한 문명에 비하면 그저 모방에 불과해요. 그들이 자랑하는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일본 문화의 재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피상적인 유행이 어떻게 진정한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소를 가볍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부정할 생각은 없었지만 오랜 동료가 보여주는 이런 편견과 우월감에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외부적 인상과 학계의 평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왔을 뿐이죠. 그래서 히로시 교수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편견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히로시 교수가 떠난 후 저는 한국어학과의 소피아 김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학과장으로서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고 소피아 교수는 기꺼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 열풍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동양학부 건물 3층에 위치한 한국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참관하기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학과장으로서 경쟁학과의 운영 방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고, 학생들이 왜 갑자기 한국어에 열광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히로시 교수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학문적 호기심도 있었지요. 강의실 문 앞에 도착하자 소피아 김 교수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소피아 교수는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학자였는데 옥스포드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3년 전에 부임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수업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제가 20년간 경험해온 일본어 강의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작 전부터 서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교수가 들어오자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피아 교수는 환한 미소로 학생들에게 응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 손님이 오셨어요. 일본학과 학과장이신 엘리자베스 교수님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놀랍게도 그들 역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소피아 교수의 교수법은 제가 늘 써온 방식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본어 수업에서는 교수가 주로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들은 필기를 하는 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이곳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우 씨, 어제 뭐 했어요?
소피아 교수가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친구와 카페에 갔어요. 학생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뭐 마셨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영국 커피는 너무 달아요. 이런 실제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문장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태블릿으로 한국 뉴스 클립을 보여주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음을 교정해주는 등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지요. 세 번째 충격은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자체에서 왔습니다. 소피아 교수가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체계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설명에 감탄하며 열심히 따라 적고 있었고 저 역시 무의식 중에 펜을 들고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히로시 교수의 말과는 달리 한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였습니다. 제가 알게 된 네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한글을 입력하는 모습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처럼 유려하고 빨랐습니다. 소피아 교수에 따르면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컴퓨터 코딩, 로직과 유사해서 인공지능이 처리하기에도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50분의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서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교수에게 추가 질문을 하기 위해 남았고 소피아 교수는 각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이런 친밀한 학습 환경이 바로 학생들을 끌어당기는 요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완전히 끝난 후 소피아 교수와 저는 학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감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업이었어요. 학생들의 열정이 느껴졌고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에도 감탄했습니다. 소피아 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한국어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언어 자체의 논리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문화적 맥락 때문이기도 해요.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든 배경에는 깊은 철학이 있거든요. 저는 그 철학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 교수는 제게 경제학부의 한국인 교수인 지훈 박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출신으로 한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 교수의 제안으로 이틀 후 저는 옥스포드 대학 경제학부의 지훈 박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근처의 작은 티하우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일본학과 학과장으로서 공식적인 자리라 생각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갔는데 티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지훈 교수는 편안한 캐주얼 복장으로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유창한 옥스퍼드식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에게 들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관심이라기보다는 학과장으로서의 의무감이라고 할까요? 최근 일본학과의 위기와 한국학의 성장을 보면서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지훈 교수는 웃으며 차를 주문했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은 학문적 대화를 나누는 동료로서 편하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차가 나오자 그는 먼저 자신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훈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후 경제학으로 진로를 바꿔 런던 정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과 한국 간의 경제협력 연구로 옥스포드에 부임하게 되었고 지난 8년간 영국 학계에서 한국학 확산에 기여해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옥스포드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가 말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소피아 교수의 수업에서 본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언급했고 지훈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깊은 철학이 담긴 사회적 혁명이었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조선시대 백성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배우기 너무 어려워 대부분 문맹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있다면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지훈 교수는 냅킨 위에 간단한 한글 자음을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발음할 때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지요. 이런 직관적인 디자인 덕분에 문맹이었던 사람도
며칠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글이 가진 민주적 가치입니다. 지훈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당시 문자는 권력을 가진 소수의 전유물이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읽고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소통이 가능해졌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사회 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일본어와 한자를 연구해온 제게는 신선한 관점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영 관계의 역사로 넘어갔습니다. 지훈 교수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양국의 외교, 관계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문화적 교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입니다. 처음에는 은둔의 나라로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지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창의성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문득 제 학생들이 일본 대신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가 어렴풋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교수는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강점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요소를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정서에 호소하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코드를 유지하는 균형 감각이 뛰어나죠. 우리의 대화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저는 한국과 한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지훈 교수의 균형 잡힌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자랑하면서도 일본을 포함한 다른 문화의 가치도 인정하는 열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제게 한 권의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글, 디지털 시대의 문자라는 제목의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이 책이 교수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언어학 학술 대회에 함께 가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영국 학계 대표단을 구성 중인데 교수님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 제안이 제 학문적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훈 교수의 제안을 받은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실 연구 안식년을 1년 앞두고 있었기에 일본 방문 계획은 이미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옥스포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제약과의 위기를 생각하면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국제 언어학 학술 대회 참석을 결정했고 지훈 교수가 이끄는 영국 학계 대표단에 합류했습니다. 대표단에는 케임브리지, 에든버러, SOAS 등 영국 주요 대학의 언어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일한 일본학 전공자였기에 약간 어색했지만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빠르고 간편했으며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죠? 지훈 교수가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은 18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항 내 여행자를 위한 무료 서비스들이었습니다. 무료 샤워실, 수면 공간, 그리고 문화체험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이나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차창밖 풍경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전통 한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경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그리고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한강과 그 위에 놓인 화려한 다리들, 남산 서울타워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국제 언어학 학술 대회가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프닝 세션은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저는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발표자 중 한 명인 미국 MIT의 언어학 교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서 각국 문자의 처리 효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로마자, 한자,
가나 문자 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와 논리성이 디지털 시대에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보다 오류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이 발표를 들으며 저는 지훈 교수가 말했던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을 실감했습니다. 학술 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참석했고 한글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언어와 문화를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난 후 지훈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 제 옛 제자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는 옥스포드에서 일본학을 전공했던 학생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동의했고 지훈 교수는 저를 강남의 한 현대적인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제임스 윌슨이라는 30대 중반의 영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영국 문화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서울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임스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임스, 내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서울 나들이를 하며 저는 현대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생 네컷이라는 사진 부스였습니다. 제임스는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일본의 프리쿠라에서 발전한 건데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로 재탄생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의 이런 문화를 따라하고 있죠. 이런 작은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일본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히로시 교수의 편견 어린 시각과는 달리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학술 대회가 이틀째 되는 날, 지훈 교수는 영국 대표단을 위한 특별 일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방문을 기대했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의 원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는 관악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현대적인 건물들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옥스포드의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한글학 연구소의 이진우 교수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관한 전문가로 저희에게 귀중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입니다. 원본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지요. 이 교수는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된 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원리와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입니다. 저는 경외심을 느끼며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문서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교수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지훈 교수가 간략히 설명해 주었던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음성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당시 알려진 음성학 이론을 모두 연구했고 여기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음을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혁신이었지요. 강연이 끝난 후 이 교수는 저를 따로 불러 영국 내 한국학 발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옥스포드에서 목격한 한국어 열풍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이 교수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영학술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희 서울대와 옥스포드 간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언어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에 동의했고 귀국 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오후에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메카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니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강의실에서는 초급 수준의 학생들이 한글 자모음을 배우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일주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중급반 학생들이 태블릿을 활용한 상호작용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학습 과정과
교육 방법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의 김지영 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현대적 언어 교육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학습법과 첨단 기술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발음 교정 시스템, 가상현실을 활용한 문화 체험, 맞춤형 학습 앱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지요. 이런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며 저는 옥스포드의 일본학과에도 이런 현대적 교육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 학생들과의 간담회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셰익스피어와 제인 오스틴 같은 영국 문학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영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국제적 시각과 열린 사고방식은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옥스포드에서는 어떤 한국 문학 작품들이 연구되고 있나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에서는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옥스포드로 돌아가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옥스포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에서 저는 메모장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빠르게 적어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제 학문적 시야를 넓혀주었고, 일본학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옥스포드에 돌아온 첫날, 저는 동양학부 학장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윌리엄 톰슨 학장님은 제 한국 방문 소식을 들으시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한국은 어땠나요? 무언가 흥미로운 발견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을 상세히 전했고, 일본학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드렸습니다. 학장님, 저는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의 현대적 조류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비교하며 현대 동아시아의 문화적 역동성을 탐구하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톰슨 학장님은 제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다음 학기부터 시범 강좌로 개설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일본학과와 한국학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후, 저희 학과는 디지털 시대의 동아시아 언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동아시아 언어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적응하는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일 문화 비교 연구 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저희 시범 강좌는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원 30명을 훨씬 초과하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고, 결국 더 큰 강의실로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강좌를 선택했나요? 다양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학생, K-팝에 푹 빠진 학생, 중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등 그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진 것은 학생들이 더 이상 한 국가의 문화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학생들의 수강 패턴에도 나타났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통합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두 문화를 균형 있게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학제 간 연구와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저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매주 3시간씩 한국어 기초 과정을 수강하기 시작했고, 한일 문학 비교 연구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와 한국의 현대 소설가 한강의 작품을 비교하는 연구는 저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2달 후, 히로시 교수가 다시 옥스포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연구실의 변화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벽에는 이제 일본 회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 미술 작품도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한국 문학 번역본들이 꽂혀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다녀오신 후 많이 변하셨군요. 그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히로시, 변화는 때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동아시아 문화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일본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은 여전히 제게 영감을 주지만 한국 문화의 생동감과 혁신성도 동시에 인정하게 되었죠. 히로시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의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같은 학자들이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봐야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문적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변화하는 학문 환경에 함께 적응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학문적 동반자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연구실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일본학과 3학년 학생으로 졸업 논문 주제에 대해 상담을 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본 만가와 한국 웹툰의 서사 구조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함께 연구해 봅시다. 한국 방문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연구실 창가에 앉아 지난날을 돌아보며 깊은 성찰에 잠겨 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옥스포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학생들로 북적이는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저는 지난 반년간의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깨달음은 제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향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일본학을 연구하면서 저는 무의식 중에 다른 동아시아 문화들에 대한 편견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게 학문적 겸손함과 열린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문장은 제가 요즘 강의를 시작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적 용기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저의 관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를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바라봅니다. 각 언어와 문화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하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언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일본어 교육에도 적용하고자 노력 중이며 이는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언어 학습은 옥스포드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의 동아시아학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톰슨 학장님의 지원 아래 일본학과와 한국학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동서양 문화 교류의 허브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저희는 디지털 인문학과 전통 동양학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시각을 갖춘 동아시아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한국과의 언어와 문화만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진 인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올해 말,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무라카미 하루키와 한강의 작품을 비교, 분석한 논문이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방학 때는 서울대학교에서 한 달간 집중 연수를 받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며 저는 두 문화권의 가치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연구자로서 저는 앞으로도 편견 없는 시각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전파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평생 학습자로서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도 새로운 지식과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마치 제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강의 준비를 위해 책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옥스포드 대학 일본학과 엘리자베스 교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문화와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전통의 깊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지요. 엘리자베스 교수님은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셨습니다. 영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